예, 오늘은 그 조직 진단 마지막 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이번 학기에.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살펴본 후에 뒷부분에 가서는 시험 문제를 제가 찍어드리는 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조직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조직 진단, 개념 및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진단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조직의 제 요소들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수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개발의 도구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진단이라는 건 문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바로 이제 조직 내에서 뭔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부서별로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 또는 외부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을 때, 야, 우리 회사에 문제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뭐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든가,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현상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직 진단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앞에 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조직 전반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면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의 변화 의지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조직의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느 지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경영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각 부서 현업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경영층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속히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조직 변화를 위해 실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인사 제도나 뭐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업 조직 내에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큰 문제는 없는지 정말 효과적인 것들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변화 노력들을 통한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즉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정말 성과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구성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의 어떤 가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우리 변화 노력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성과도 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고 그 변화에 더욱 더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진단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의 비전 달성에 이르기까지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모니터하기 위해서도 또 조직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인 목적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조직도 뭔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이 쭉 운영되어 온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점검을 해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더욱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내는 것이 사실은 조직 진단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진단 모델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직 활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정립된 조직의 상황, 과정,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개념적인 틀이에요. 그 틀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직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준이나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틀이에요.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하는 기준이나 그 다음에 뭔가 뭐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 모델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표상, 그죠?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업무 수행을 관찰할 때 그것들을 좀 더 잘, 그리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업무 수행을 관찰할 때 또 어떤 것들을 더 잘 관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빨리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런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특성을 모아 구성한 것으로 조직 내 현상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또는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 뭐 문제들을 해결할 때 문제 해결 모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모델이라는 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전체 조직을 특정 변수나 요인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서 현실에 대한 요약 또는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모델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관한 자료를 범주화하는 데 유용하다. 범주화. 사실은 많은 그런 조직에 관련된 데이터, 뭐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정말 범주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냥 총망라된 데이터를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100개의 많은 정보보다는 6, 7개의 범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에 관련된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해야 되는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조직을 이해하는데, 그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료를 해석하는데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런 모델의 유용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성원들이 다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진단 모델의 유용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모형은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도 다 있는데, 저는 이 ORP 연구소라는 국내의 조직 컨설팅 회사에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ORP 연구소에서 만든 모델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ORP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은 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RP 연구소에서 만든 이 조직 진단 모형이 그래도 우리 조직 심리학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영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학을 베이스로 만든 컨설팅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도 그렇고 역시 모델링 하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 심리학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수준을 한번 보면 가치와 정책, 그죠? 밸류, 폴리시, 그다음에 리더십, 의사소통, 노사관계,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직 문화와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다 관련돼 있고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그 중심에는 또 역시 사람이 위치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원의식, 인간관계, 부서 간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문화의 수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스템에는 인사정책, 인사제도, 거기에는 이제 채용, 배치,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인사제도에 해당되는 거고, 조직 구조는 팀제 운영 또는 조직 개편, 교육훈련,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가치와 정책이라는 건 뭐 그 기업의 비전, 그죠? 그리고 핵심 가치, 경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고, 리더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많은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죠. 일반적 리더십, 팀장, 임원급,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는 채널, 공유, 왜곡, 걸림, 사실보고의 불이익, 이런 내용들이 또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노사관계는 노사정책, 노사관리, 그리고 프로세스는 일처리 방식, 혁신활동, 권한위임, 직무설계,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기업 조직의 거의 총체적인 부분이죠.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범주화해서 수준으로 구분해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각 파트의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조직 진단하는데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진단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ORP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ORP 연구소에서 이제 조직 역량 모형이다라는 거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역량 기반이죠. 우리가 최근에 많은 역량 중심의 그 승진제도, 인사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역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비교 우위 모형으로서 strategic capability, 전략적인 자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 그 HR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그 미시간대 경영학과에 있는 교수 데이비드 올리치라는 사람의 모형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이라고 한다면 일단 변화와 관련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와 관련된 정신. 그래서 조직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역량, 시스템 역량, 구성원들의 역량, 리더십 역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기능적 역량, 시스템 역량, 구성원 역량, 그리고 리더십 역량. 그리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조직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조직 특성이라고 하면 뭐 권한 지향, 권한 위임과 관련된 거, 역할 지향, 과제 지향성, 그다음에 자기 지향성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조직의 특성들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변화의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활성도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변화의 인디게이터다. 인디게이터라는 건 뭐예요? 지표. 그죠?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활성도를 네 가지 지표로 구분했어요. 직무 효과성, 조직 효과성, 그리고 관계 효과성, 개인 효과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조직의 역량과 조직 문화와 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직 활성도를 가지고 이 변화의 인디게이터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인디게이터 지표로서 변화의 지표로서 활용했을 때 이 변화의 목표는 바로 조직의 수행이 될 수 있겠죠.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ORP 연구소의 조직 역량 모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뭐 조직 진단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조직 진단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Entering and Contacting, Diagnosing, 그 다음에 Planning and Implementing, Changing, Evaluating, Institutional Change라고 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커피를 타놨는데 그거를 깜빡 잊고 안 갖고 와서 커피를 잠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Planning to Diagnosis라는 건 진단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Questionnaire, 질문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Collecting Data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Analyzing Data, 데이터 분석을 하고 피드백과 쉐어링, 피드백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llowing Through라는 건 그 이후에 수행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목적, 최종적인 목표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방향, 실행을 위한 조직의 역량은, 조직 문화는, 조직의 전반적인 활성도는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물음에 이제 답변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문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거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뭐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고위 경영층 임원들은 주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책임자급들도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문지 개발할 때도 사실 인터뷰를 먼저 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설문지를 개발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가장 적절한 자료 수집 기법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통계 분석이 또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뭐 학부에서도 통계학이라는 걸 1년 동안 배우잖아요. 이 2학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뭐든지 뭘 전공하든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통계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의미 있는 형태로 전환시킨다. 자료를 요약하고요. 뭐 인덱스, 지수를 산출하기도 하고 조직의 취약 영역, 사업부 직급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내야겠죠. 해석된 자료를 경영층 구성원에게 피드백한다. 보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경영층과 구성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피드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피드백 자료에 기초하여 활동을 설계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할 일들을 또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 실행 주체는 또 누가 돼야 되는지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에 대한 관리 방안, 그러니까 점검 및 모니터 등을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조직 진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쭉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진단 작업이 짧게는 한 6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뭐 물론 뭐 빨리 해야 되면 3개월 내에도 이런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느냐,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원이 뭐 적게는 몇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대기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이 조직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조직 진단을 하는 경우가 바로 대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제가 있었던 그런 SK 그룹 같은 경우 실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뭐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LG그룹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조직 진단을 하고 조직의 변화의 방향을 잡고 조직 구조를 바꾸고 또 계열사 간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껏 많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조직 진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수업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와 관련된 출제한 문제들을 어디서 출제했는지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 문제를 출제한 그 영역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순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요. 대강의 범위를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위는 처음부터 우리가 배운부터 지금 오늘 배운 데까지 전체가 다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OX 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리고 서술 문제는 단답형으로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을 직접 기술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 수는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수는 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늘 찍어드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었다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강의 내용에 있는 강의 자료에 있는 거에서 다 출제를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데서 응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 조직과 관련된 그 조직의 시작 부분 있죠. 거기서 이제 조직의 인간이 노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처음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 몇 가지 배운 거 있죠. 그래서 관료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조직 몰입의 기본적인 개념, 요것도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또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 배웠죠. 그 시스템 이론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분배 법칙과 형평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서 어떤지 그 내용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 이것도 꼭 외워두시라고 제가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과 관련된 그 행복감 얘기하면서 프로이트가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그 부분도 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모형들 쭉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구성 요소, 이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R에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 이것도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리더의 행동 특성을 얘기한 리더십과 관련된 또 이론들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 내용들은 꼭 구분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이론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계약의 위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죠. 그리고 조직 이론 중에서 과학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꼭 살펴보시고요. 조직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의 세 가지 요소도 아마 제가 쭉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 기제라고 하는 거 있죠. 조정 기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몰입에 관련된 변인들과 관련된 변인들을 좀 살펴보시고, 조직 감축의 개인 반응과 관련된 내용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직 감축 얘기하면서 개인 반응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 한두 페이지 되는데 그 내용도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팀워크의 원칙, 이것도 제가 아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강의 자료에도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심리적 행복감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심리적 행복감의 9가지 결정 요인, 이 9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일반 적응 증후군과 관련된 내용 꼭 보시기 바라고요. 동기의 개념,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냈으니까 동기와 관련된 그 앞부분에서 동기의 정의, 개념, 중요성 이런 거 얘기했던 부분도 반드시 꼼꼼하게 잘 보셔야 풀 수 있습니다.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관련된 내용도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동기 이론들이 있었죠.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우리가 쭉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RG 이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메슬로우의 이론도 있었고요. 단계 이론들, 그 다음에 욕구 이론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정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대충 이렇게 보고 넘기면 풀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이론 중에서 특성적 접근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리더 이론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리더십 이론들. 동기 이론들 중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구분해 놓은 것들, 어떤 게 무슨 이론이 과정 이론이고 어떤 게 내용 이론인지 명확하게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스트레스의 반응 중에서 관련된 내용들,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다 사실은 지금 찍어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유형이 다르게 나오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지 않으면 OX든 객관식 문제든 단답형 문제든 풀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제가 지금 쭉 언급한 그 파트에 관련된 내용은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 잭 웰치와 관련된 그 지위하고 관련된 그 잭 웰치 회장의 동영상 한번 봤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은데 거기서 제가 한 문제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 재결추 회장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강조한 부분. 제가 그거 보면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공정성 이론 있잖아요. 그 공정성의 법칙이 있죠. 거기서 절차 공정성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내용 중에 조직 문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파트. 그 다음에 그 조직 시민 행동과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조직 시민 행동인지 그 정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팀과 관련된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팀 유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팀 유형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잘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 계약에서 우리가 그 계약의 두 가지 유형 얘기했던 부분 아실 거예요. 그 두 가지 유형 뭐가 무슨 계약이고 뭐가 무슨 계약인지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또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정의, 개념 정의,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에 있는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태도 중에서 제가 또 얘기했던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직무 관련 태도 몇 가지 있죠? 그 내용들 꼼꼼하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 체계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사회적 구성 체계 몇 가지 쭉 얘기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도 그런 요소들에 관련된 설명하고 그 요소 무엇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문제화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과 관련돼서 그죠? 구조 조정 후에 그 남은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현상과 관련된 거 이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구조 조정 후에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거 아마 쭉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그 갈등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개념들. 그죠? 스트레스 원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리더십 이론들 각각은 사실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될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리더십 이론 중에서 특히 리더십 그 스타일을 얘기해 놓은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잘 진짜 외워 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 동기의 기본적인 욕구. 그것도 제가 아마 명확하게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그 동기 이론에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 그것도 이요인 이론이 뭐다라는 거, 그 기본적인 그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그다음에 조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출처 중에서 역할 속성 차원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죠. 그것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단답형 문제를 내고 그 문제의 답을 적으실 때 비슷하게 적으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뭐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어야만 정답으로 인정하니까 비슷하게 적은 거는 틀린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적으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잘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기대 이론과 관련된 거, 브룸의 기대 이론 부분은 또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 동영상 보면서도 관련된 동영상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죠? 타인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동영상 보면서 관련된 동영상 보여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수업을 아주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이론 배웠죠.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에서 관련된 내용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가 갖춰야 될 그 두 가지, 그죠?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설명했죠. 리더십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정리해 놓은 장표 2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문제 개수가 좀 많아요. 그죠? 한 2개. 거의 쉬운 문제 가까이 되네요. 한 쉬운 게 정도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시면 앞면에 꽉 차 있고 뒷면에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는 조금 작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앞뒤 장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 장 한 장에 꽉 차는 정도로 한 5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말고사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리포트 하나가 30점, 하나가 25점. 그리고 출석 사항은 5점밖에 차지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학기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상대평가를 했지만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서 이제 방침을 아마 절대평가로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A에서 A 학점 만든 학생들이 또 1학기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리포트도 제출 안 하거나 너무 성의 없이 한 부분들은 저는 뭐 가차없이 학점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열심히 했다라는 흔적을 보이면 제가 과제도 중요한 거는 정말 제가 과제 2가지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정말 자기가 분석했다라는, 그냥 어떤, 제가 리포트 지금 채점하는 과정인데 어떤 학생은 정말 그대로 그냥 카피해 놓은 것들을 그냥 따다가 붙인 학생도 있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는 점수를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좋은 내용은 좋은데 그거는 자기가 적어도 뭐 그 참고했다면 자기가 직접 타이핑 치고 그림도 자기가 그리고 하는 그런 성의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어, 따다 붙여놓은 걸 그대로 그냥 PDF 파일로 내면 그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보면 알지요. 그리고요, 읽어보면 정말 그냥 카피해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인 내용인지 자기가 직접 학생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한 내용인지는 제가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는 바람직한 과제의 방향은 본인이 직접 노력했다라는, 고민하고 정말 애썼다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저는 무조건 높은 점수를 드려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가 과제를 열심히 하는 흔적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이제 학점을 부여하게 되니까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드릴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 점수는 뭐 명확하게 채점이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과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시험 문제 다 찍어 드렸고 내용들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학기 수업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그 소통을 많이 하려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해서 막 그 퀴즈도 내고 막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막상 우리 시스템상에서 퀴즈 내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또 다 답변하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또 내가 점수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점수화하지 않으면 뭐하러 했냐라는 또 항의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은 안 했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질문 코너에다가 또 질문하는 학생도 있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소통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코너에는 안 올리고 뭐 쪽지를 주신 학생들이 또 있어요. 제가 쪽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뭐 메일 주시는 학생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학기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인터넷 동영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학기에는 뭐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제가 뭐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 같으면 뭐 또 대면 강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는 뭐 가급적이면 대면 강의로 여러분들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학기에 산업심리학을 또 개설을 하고 광고심리학을 개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학생들은 이제 아마 1월 달에 수강 신청하겠죠. 그때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방학 기간도 몸 조심히 잘 보내시고 또 새 학기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험 기말 시험에 또 여러분들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뭐 많은 얘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